간단하게 내용 볼게요. 일단 광합성 작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그치? 이거 공식도 막 이렇게 쓰던데요. 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만나가지고 물. 그리고 여기에 비대던시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알고 있죠. 비대너지도 필요로 한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다음처럼 결합이 되었을 때 무엇과 무엇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치? 산소도 만들어내고 얘 뭐야 얘? 포도당. 그치? 포도당도 만들게 되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게 돼요. 아, 쌤 이거 광합성 배웠던 게 지금 몇 년이나 지난 거지? 엄청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만큼 상식처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광합성 작용을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또 물어볼게요. 상식선의 이제 질문들.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이 하는 거야, 식물이 하는 거야? 그치? 낮에요, 밤에요? 그 정도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의 수준이에요. 보이는 좀 네, 그러면 얘들아 질문별로 하나씩 분석하면서 내용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1문단부터 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와 산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영양 원소를 토양에서 얻는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럼 여기 1문단에서 첫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공기 중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와 산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양 원소를 토양에서 얻는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성 작용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영양 원소는 토양에서 흡수하는 거래요. 여기까지 들었을 땐 이해가나요? 네, 그러면서 볼게요. 토양은 식물 뿌리와 미생물이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잡한 생태계이지만, 그래서 이 토양이라는 생태계의 어떤 생태계래요? 복잡한 생태계. 경쟁하는 사회래요. 경쟁하는 복잡한 생태계래요. 하지만 식물과 미생물이 상호 이익을 위해 서로 공생하기도 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공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뒤에 예시가 나와요. 식물은 탄수화물 같은 유기암분을 미생물에게 공급하고 미생물은 식물의 토양의 양면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럼 뒤에 나와주는 이 예시는 경쟁관계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공생관계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그치? 공생관계인 거 어렵지 않죠? 그치? 얘들아 앞에 인문이랑 사회학과 이거 하니까 좀 괜찮지 않니? 네. 왜냐면 쌤이 원래 과학 질문 할 때는 막 인강도 듣는데 이거는 광합성 이거 딱 인강에서 보자마자 만들어도 되겠군 이러고 넘겼거든요. 네, 그만큼 쉬워요. 질문 자체가 개념이 어렵지 않아서 같이 한번 이 문단도 봐볼게요. 자, 지금 경쟁이랑 공생관계 관련 지어서 1문단은 공생관계에 대한 특징이 나와지고 있었어요. 공생. 이 문단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가지 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다량 영양소가 뭐래요, 세은아? 그치?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가지 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 중 하나인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핵산, 엽록소 등의 여러 가지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럼 지금 질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질소. 자,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 광합성 작용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토양에서 얻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질소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 토대로 얻는 것일까? 아니면 토양 토대에서 얻는 것일까요? 토양. 그치? 당연히 토양을 토대로 질소를 얻는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네. 그래도 저번보다는 끄덕끄덕이 좀 되는데 괜찮죠? 네, 볼게요. 그래서 대기의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질소 분자는 2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산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럼 연희야, 대부분의 생물체가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질소가 안정적으로 결합해서
그치, 3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3중 구조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면은 막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의 그런 분자를 그냥 먹을 수 있어? 그거를 식품으로 섭취하면 소화되면서 이제 영양소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소화작용하면서 콜라겐 먹는 것처럼 이 식물도 질소기체를 직접적으로 못 먹으니까 질소기체를 바꿔주는 변환하는 성분으로 바꿔서 이제 흡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보다 보면 효소 같은 거 나오잖아. 콜라겐 직접 못 먹으니까 효소 이렇게 가루로 해서 먹게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환한다라는 설명이 여기서 나와지고 있죠. 또 볼게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반응성이 높은 다른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질소 고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은 질소 고정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질소 고정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질소 고정. 자, 질소 고정은 뭘까요? 질소 고정 바로 앞에 나와져 있죠.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나와져 있죠.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질소 고정이 무엇인지 질소 분자를 질소를 뭐로 바꾸는 거래? 암모니아, 질산염. 그치.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 변환 왜 하는 걸까, 서연아? 왜 질소 그대로 못 먹어요? 왜 꼭 변환해야 돼? 네, 대부분의 생물체는 질소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환하는 이유까지 옆에다가 같이 정리해 볼게요. 질소기체 그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질소기체 직접 이용을 못해서 질소기체 직접 이용을 하지 못해서 라고 알아두면 되죠. 그럼 얘들아, 딱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이렇게 문단간의 문단별로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특이라 고3 거잖아요. 그래서 문단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알아둬야 돼요. 1문단은 다시 볼까요? 1문단은 어떤 얘기가 나와져 있었어? 공생관계이다 라면서 토양에서의 공생관계를 얘기하고 있었죠. 토양에서의 공생관계. 그럼 이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토양에서의 공생관계 예시로 질소 고정을 설명한다 라면서 1문단과 2문단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돼요. 괜찮나요? 네. 또 세연이 빼고는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세연이 죽어가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어떡하지? 네. 2문단까지 봤어요. 얘들아, 그럼 이제 3문단 봐볼게요. 3문단. 네.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얘들아, 생물학적 질소 고정은 무슨 뜻일까? 생물학적 질소 고정.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인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뒷부분이죠. 이는 질소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고정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 질소가 환원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럼 이 변환하는 과정에서 누가 중요한 거야? 질소고정 세균이 지닌 질소고정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 질소가 환원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럼 이 질소고정 세균 같은 말로 질소고정 효소는 뭐가 되는 거야? 질소고정에 관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질소고정의 과정에 관여하는 성분을 질소고정 세균이다, 질소고정 효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넘겨서 볼게요. 질소 고정 효소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 성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지고 있는데요.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구성될 수 있대요. 그럼 지금 산문단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질소 고정 세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질소 고정 세균. 보현아, 이거 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지? 질소 고정 세균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질소 고정 효소. 질소 고정 효소. 그러면 세연아, 이 질소 고정 세균, 질소 고정 효소 무슨 역할이에요? 질소 고정의 촉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질소 고정이 촉매 작용을 한다라고 지문에서 나와져 있었어요. 촉매 작용, 촉매 무슨 뜻일까, 연희야? 잘 하게 해줘요. 그치, 매개하게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질소 고정의 작용에 관여한다라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 질소 고정 효소는 질소 고정의 촉매 작용, 그러니까 즉 질소 고정에 관여하는 이제 효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니까요,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세연아,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봤었지? 철 단백질과 그리고 그치, 그래서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나와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 구성 성분이 나와지고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한 뒤에 쭉 한번 내용으로 봐볼까요? 네, 보니까요. 철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특징 가지고 있대요? 두 개에서 한 개만 존재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좀 더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철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배터리 혹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에너지 작용에 필요한 성분을 철 단백질이 기능하고 있어요.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을 하는 역할에서 필요한 성분으로 나와져 있어요. 반응.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예시로 들어주면 철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배터리랑 전선 같은 존재이고요. 몰리브덴 철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는 미안해요. 어디 갔지? 그치. 그래서 몰리브덴 철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즉 전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전구와 같은 것이다.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전구에 딱 불이 딱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에 전선 연결돼서 전구까지 딱 끼었을 때 그렇게 전구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전구만 있을 때 그거 빛나요? 배터리랑 전선만 있을 때 그거 빛나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있어야지만 이게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 발휘될 수 있는 역할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이 나와지고 있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뒤에서는 구체적인 역할이 조금 더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볼게요. 철 단백질은 ATP를 분해해요. ATP 뭐야, 보연아? 보연이, 연희야, ATP 뭐예요? 에너지. 그치, 에너지예요, 에너지. 네, 근데 뒤에 이제 주석에도 나와져 있죠. 네, ATP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몰리브덴 철 단백질에 전자를 공급하고, 그러면 세연아, 철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대요. 또 볼게요.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공급받은 전자로 질소 기체를 환원시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희야, 철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한대요? 그치,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서연아,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한대요? 암모니아를 생성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저번보단 이해하기 쉽지? 네, 그럼 넘겨서 다음 문단 봐볼까요? 네, 볼게요.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모두 산소 분자에 빠르게 비활성화되는데, 얘들아,
모두 산소 분자에 빠르게 비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성 성분에 대한 특징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성분에 대한 특징이야, 특징. 이 문단은. 산소 분자에 빠르게 비활성화된대. 비활성화 무슨 뜻이에요, 서연아? 활성화 안 한다. 그치, 활성화가 안 된 거. 얘들아, 핸드폰 비활성화 생각해봐. 핸드폰 비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치, 멈춰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 비활성화된다 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억제된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또 연관지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소 분자에 의해서 비활성화된대, 억제된대. 뭐가 억제된다라는 걸까요? 그치, 암모니아 생성이 억제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 지어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볼게요. 철 단백질이 산소의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에는 30에서 45초이고 물리보된 철 단백질의 경우에는 10분이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둘 다 비활성화 된다라고는 나와지고 있어요. 볼게요. 이러한 비활성화는 두 번째 특징,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하죠. 그런데 질소 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생물체는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가 있대. 자, 질소 고정은 어떤 환경에서 잘 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세연아? 질소 고정은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이루어진대? 그치,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대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까? 식물이 생장하려면 토양에서 산소 없이 공급받는 거 말고 광합성 작용에서 산소랑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경우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산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어야 되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거 이해 가죠? 즉, 질소 고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호흡을 위한 산소가 필요하지만 질소 고정 때문에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환경에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대요. 그래서 이 딜레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거는 앞뒤 문맥에서 다 충분히 분석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일부만의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자, 질소 고정 세균은 어떻대요? 대부분 독립생활을 하고 일부만 공생관계를 한다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뒤에 예시 한번 봐볼게요. 뿌리육 세균과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식물로 하여금 뿌리육을 형성하게 하여 공생한다. 그러면 이 예시는 독립생활에 대한 예시인 거야? 아니면 공생관계에 대한 예시인 거야? 그치, 공생관계에 대한 예시인 거죠. 그럼 세연아, 이 공생관계는 일반적인 현상이야? 특수한 현상이야? 그치, 그것까지 같이 연관시켜서 볼 수 있죠. 일부만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특수한 상황이구나까지도 연관시켜서 볼 수 있죠. 괜찮죠? 뒷장 볼게요. 네, 뒷장. 네. 여기서도 볼게요. 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고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뿌리와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고 콩과 식물의 뿌리옥 안에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그러면 조건이 나와져 있죠. 어떻대?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질소 고정의 조건이 나와지고 있죠. 질소 고정의 조건. 그렇게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연료 탄수화물을 콩과식물로부터 공급받고 질소 고정을 수행하여 생산한 암모니아를 콩과식물에게 공급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설명되어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먼저 언급되어 있었지, 서연아? 1문단에 마지막에 있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공생관계에 대한 예시로 나와져 있는 거 1문단의 세 번째 줄. 네. 여러분들도 수연이가 읽는 거 보면서 볼게요. 네, 앞장에 뭐라고 나와져 있니, 서연아? 식물은 건조함과 같은 미세 온도의 미생물을 공유하고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영양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치. 그래서 1문단에서 그렇게 언급된 내용이 여기 문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치. 1문단에 언급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따단 그림이 나오죠. 아, 쌤 이거 그림 너무 새벽에 보는데 징그러워서 수업을 안 할까도 고민했어. 근데 중요해가지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이거는 시간을 줄 건데 지금 그림이 4가지 그림이 있죠. 뭘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맞춰서 그거를 끊어서 보면 돼요. 마침 4명이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킬 건데요. 쌤, 보현아, 이거 첫 번째 그림 여기까지 내용이잖아요. 결국 내가 설명해야겠네. 네, 쌤이 할게요. 네, 콩과 식물은 뿌리옥 색인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뿌리옥을 형성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뭐한대? 뿌리옥을 형성한대요. 그래서 뿌리옥 그림에서 뿌리옥 보여? 네, 뿌리옥 보이죠? 콩과 식물의 뿌리가 뿌리옥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해 화학 신호를 내보내면 토양 속의 뿌리옥 세균이 이에 반응하여 뿌리털에 결합하게 된대요. 얘들아, 뿌리털에 결합된 거 그림에서 보여요? 여기 서 있죠. 근데 얘들아 이거 생각해봐. 세균이 뿌리털에 결합하는 거야. 세균. 그래가지고 그림에서는 감염된 뿌리털이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랑 내용이랑 확인해서 감염된 뿌리털이라는 얘기는 세균이 뿌리털과 결합되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돼요. 세균이 뿌리털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까지 같이 잘 다른 말로 바꿔서 잘 찾아낼 수 있어야지 돼요. 세균이랑 결합되는 거니까 뿌리털이 감염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림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괜찮죠? 네, 그리고 볼까요? 뿌리옥 세균이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하면 뿌리털의 끝이 굽어지고, 자, 뿌리털의 끝이 굽어진대요. 이것도 그림에서 찾았나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구부러진 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졌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뿌리털의 끝이 굽어진 것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이어서 세포막의 일부가 분해되어 세포막이 합입되면서 가느다란 관형태인 구조인 감염사가 형성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림에서 감염사 형성된 것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잘 찾았죠. 그쵸? 어렵지 않았죠? 또 볼게요. 감염사는 뿌리 비층을 관통해 안쪽으로 신장하며 이를 통해 세균이 식물 뿌리로 들어가게 된다. 감염사에 있던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식물 뿌리로 세균이 식물 뿌리로 들어가는 거 그림에서 보여요? 좀 더 여기 자세하게 보면은 완전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그 과정이 나타나요. 확대하면 징그러워서 애들이 확대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이어서 내용도 한번 봐볼게요.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피천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를 발달하고 세균의 감염된 피충과 내초의 생장이 계속되어 하나로 합쳐져서 뿌리옥을 형성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 박테로이드로 발달해가지고 다음처럼 뿌리옥을 형성한다까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림에 안 나온 내용 중에서 그렇게 뿌리옥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구나까지 그림에서 같이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지문에 나온 내용까지요. 특히 얘들아 이거 좀 조심해야 돼. 박테로이드로 발달시키는 거예요. 변환하거나 전환하는 거 이런 거 없이 발달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까지. 그리고 또 볼까요? 뿌리옥은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질소와 화물을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해 뿌리 중심의 관따발 기둥으로 관따발 조직을 발달시킨대요. 그래서 그림에서 관따발 나와지고 있죠. 관따발 조직. 연희야, 관따발 무슨 역할 할까? 보내는 거. 그치? 식물 전체에 보내는 거, 영양소 보내는 거, 통로 같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여기서 나와져 있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 성숙한 뿌리옥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하는데 목질화된 바깥층인 기체 출입을 제한하여 질소 고정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중요한 건 뭐야? 기체 출입을 제한하여 질소 고정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보현아, 기체 출입을 왜 제한할까? 그치,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질소 고정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서 그래서 기체 출입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 농도를 낮게 유지한다까지 같이 잘 이해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갑자기 레그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 볼게요. 콩가식물의 뿌리옥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레그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의해 조절하게 된대요. 그럼 얘들아, 이거 조절이야, 조절.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레그헤모글로빈 왜 산소 농도를 조절할까? 에너지랑. 그치? 질소 고정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때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산소가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조절하는 거고, 질소 고정이 이루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그 산소 농도를 낮춰서 질소 고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조절하겠죠. 그래서 그런 레그헤모글로빈에 대한 역할이 나와지고 있어요. 레그헤모글로빈은 숙주식물에 이합성되어 밥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하며 호흡중의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한대요?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대요. 또 볼게요. 이로 인해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와 환원력을 제공하기 위해 호흡을 하기 충분하면서도 과량의 산소로 인해 질소 고정 요소가 비활성화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게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능까지 쭉 정리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지문까지 잘 봐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았죠?